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성장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시는 감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감정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불안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제 지금 내면은 엄청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먼 과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이성아, 너 특목고만 가면 돼. 그러면 인생 다 잘 풀리게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순수하진 않았지만 순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도 그 외국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또 이 사람들이 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성아, 너 대학교만 잘 가면 돼. 서울대 가면은 인생 다 해결될 거니까 그냥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잘 졸업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선배들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성아, 너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성공하고 싶으면은 대기업 취직해. 그러면은 다 인생 잘 풀리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또 취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또 하게 돼요. 정말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원했던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불안감이 엄청나게 증폭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희성아, 너 이렇게 하면은 인생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 안 망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맨날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과장님 한 분이 책을 한 권을 이제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책을 열심히 읽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무 또는 비존재가 불안의 원인이다.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맞게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구나,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대체 난 뭐가 없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 너무 감사하는 그 과장님이랑 책을 열심히 읽어나가면서 내가 왜 불안한 것인가, 나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책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도 해가지고 붙여넣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원인들을 3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본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내 강점과 약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행동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안했다라는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또 우연히 회사에서 사내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이면 나한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메일을 막 열심히 씁니다. 박사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좀 택도 없는 질문을 했는데 감사하게 이런 답변을 길게 써주셨어요. 요약하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본기를 키워라. 두 번째는 양서를 읽어라. 세 번째로는 읽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꼭 옮겨야 된다.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방향성이 제시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 주어진 세 개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좀 변화 혹은 성장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건들이 저에게 벌어집니다. 일단 독서를 굉장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일단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내용들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싹 스택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60건에서 170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서점에 가서 그 책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지금 내 상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라고 여겨지면 그 책들을 하나씩 구매를 해갑니다. 일단 돈을 주고 사니까 안 읽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좀 그 당시에 저로서는 다소 좀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지를 이기는 건 환경 설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일단 독서 모임을 2개를 운영해서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선배들이랑 같이 하고 하나는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운영을 해 나갑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책들을 계획을 이렇게 쭉 일자별로 세우고 읽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체킹을 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인풋한 정보들을 아웃풋하는 어렵게 공부하면 쉽게 망각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하나 열심히 책을 읽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흘렀거든요. 이걸 시작한 이후 한 100권의 책을 읽게 되었고, 물론 읽은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초심자한테는 일단 양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내 독서 모임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팀에다가 좀 제의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많이 해서 지금은 사업장에서 10개의 독서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돼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 구매비나 이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평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읽었던 내용들을 어렵게 인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 정보들로 인해서 피드백이 일어나면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이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쓴 서평들을 하나씩 게재를 시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브런치인데요.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여기 이 인포베이터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시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족이지만 인포베이터라는 의미는 제가 스스로 세운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포메이션이랑 모티베이터, 이노베이터를 합성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공해서 가치로 만들고 이걸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혁신을 일궈낸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필명으로 지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하나씩 써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제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많아야 70명, 100명 이랬는데 어느 날 하루 만에 한 게시물에서 거의 36,000, 지금은 4만 정도 찍었고 30 라이킷에 53회 공유 이렇게 되면서 좀 굉장히 블랙스완 같은 일이 터지죠. 되게 놀라웠어요. 일단 이 수치는 되게 절대적으로 큰 수치는 아니지만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5만 명이 된다는 사실은 저한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책을 괜히 더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됐던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내 글을 조금 더 노출시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가공해서 그럴듯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티스토리에다가 HTML에다 추적 코드를 삽입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광고 집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제 글을 조금 더 노출시키는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은 메타인지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투입되어야만 하는 자원은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내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르면 내 삶이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데일리 리포트랑 일기들을 좀 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좀 만다르트로 내가 올해 뭘 해야겠다 이런 걸 세우고 월간, 일간 단위로 좀 이 아이젠하워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열한 다음에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적고 이걸 계획한 거랑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 형광펜으로 다 의미가 있거든요. 주 업무, 부 업무, 자기개발, 필요 없는 시간, 개인 활동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어디에다가 많이 투입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각화를 하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냥 습관화시키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66일 동안 1시간 이상씩 진행하면은 핵심 습관이 자리 잡는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인 노력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는 이쪽에다가 이제 일기도 작성하고요. 내가 잘한 게 뭐고, 반성해야 될 게 뭐고, 내일 해야 될 건 뭔지, 감사한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쫙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통계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반성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좀 메타인지가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직무 자체가 세일즈 쪽이기 때문에 영업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차를 운전을 해야 돼요. 일단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제가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을 합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소.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그동안 도로 위에 계속 그냥 뿌리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시청 자료로만 들을 수 있게 청각 자료로만 들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니까 단순히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차량이 좀 움직이는 강의실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국어고등학교 출신인데 굉장히 영어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얍삽하게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이러고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외고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정말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영어를 읽고 쓰는 것 정도는 하더라도 말하는 건 전혀 못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런저런 것들 막 하고 나면은 영어 공부를 할 틈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영어 학원에 불변의 진리인데 내가 돈을 쓰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 학원 등록하고 퇴근하고 이제 3일씩 영어 학원에 가니까 그 시간만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단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해서 결국에는 되게 우연히 그 사내 시험에서 성적 우수자가 돼서 다다음 주에 뉴욕으로 제 회사 시험을 받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 다음은 업무 성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인사이트 서머리랑 뮤추얼 리딩이라고 썼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업무에 적용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파티션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을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오늘 이런 업무를 할 때 적용시켜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멘토들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나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는 멘토들이 간접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업무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낼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찾아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수 사례로 부문에 공유되고
어떤 자료는 되게 미개한 사원이지만 임원분들한테 보고가 되기도 하면서 좀 퍼포먼스가 향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변화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통찰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어떤 세계에 살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계에 가깝고 극단적인 사건들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이 확률 분포상 굉장히 낮은 거라고 판단했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너무나도 쉽게 변형된다. 뭐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아까 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건 긍정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건이 나한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터졌을 때 그 상승기류를 타고 활강하거나 굉장히 나쁜 사건이 나한테 터졌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평균적인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는 실력이랑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티프레시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학부생 때. 그게 외생변수야 내생변수야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어려운 한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생변수는 시스템ik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내생변수는 내가 조작 가능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나심 탈레고의 표현을 빌리자면 찝쩍거리는 것, 운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외생변수가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내생변수는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는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 개선하는 것, 좀 행동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네이버 전 의장인 이혜진 의장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썼는데 제가 이쪽 타겟에 맞추고 싶다고 해가지고 경로랑 위도를 다 여기서 계산을 하고 풍향이랑 풍속 같은 거를 다 예측한 다음에 쏘아 올리면 절대로 타겟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쏘아 올라가는 동안 타겟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유도탄처럼 좌쪽에 있는지 우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만 파악한 다음에 일단 쏘아 올리고 그 다음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는 삶이 조금 더 목적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멋진 성장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